요즘 밖에다 차를 세워놓으면요, 1시간도 못 돼서 낙엽들이 차를 수북히 덮곤 합니다. 앞유리에 착 붙어있는 녀석들은 한참을 달려도 잘 떨어지지 않죠. 얼마나 나를 좋아하던지. 오래전에 읽다가 만 소설책 중간쯤 바싹 마른 은행잎 하나가 끼워져 있지 않을까요? 책장을 열면요. 문학과 음악이 함께하는 미니 북콘서트 문학의 퐁당. 2020 서울국제작가축제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이번 주 일요일까지 계속 되는데요. 축제에 참여하는 작가와 작품을 미리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있죠. 오늘은 소설가 백수린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퐁당 가족들한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백수린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가 너무 작으셔서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될까요? 대주시기 바랍니다. 자, 백수린 작가님 오늘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문학의 퐁당 코너에 이분들이 빠질 수가 없죠. 이분들은 이렇게 문학의 퐁당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세요. 바로 세계 1위 하모니시스트 자꾸만 이렇게 하모니시스트 박종성 씨. 네, 안녕하세요. 하모니시스트 박종성입니다. 네, 영혼의 단짝 피아니스트 조영훈 씨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조영훈입니다. 네, 11월이 됐어요. 벌써 11월이 왔습니다. 벌써 11월이. 10월의 마지막 날에는 노래를 10월의 마지막 이걸 틀으려고 했는데 토요일이 31일이어서 못 틀었네요. 네. 그러고서는 11월이 벌써 훌쩍 됐는데 어떻게 세 분은 11월을 맞이하는 기분이 어떠세요? 다른 분들도 다 그러시겠지만은 네. 11월은 좀 유난히 쓸쓸해지는 달인 것 같은데요. 한 해가 다 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올 11월에는 제가 이제 좀 있으면 첫 산문집이 나오거든요. 산문집? 네, 그래가지고 산문집은 그동안 없으셨어요? 네네, 계속 소설만 썼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소설가가 된 일에 산문집을 출간해서 아마 오늘 인쇄가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약간 그래도 조금 기대하는 그런 두근두근하는 마음을 애써 11월이지만 느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쯤 만나볼 수 있어요? 아마도 독자들한테? 11월 중순쯤이면 책이 바로 찍어서 바로 나오네요? 네. 그 소설과 산문집의 차이는 어떻게 있나요? 제가 작가로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소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허구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약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독자님들과 제가. 네. 그래서 뭔가 그 뒤에 숨을 수가 있는데 산문집은 좀 너무 많은 거를 제가 드러내는 일이어서 약간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좀 나의 일기장 같은 네, 느낌일 그런 수 부분이 있겠네요. 있죠. 네. 누군가가 볼 수도 있지만 사실 내가 나오고만 얘기하고 싶어서 쓰게 되는 솔직한 이야기를 쓰게 되는 네,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작가님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고 싶으면 이 산문집을 보게 되면 네, 그렇죠. 제가 무라카미 하루키를 되게 좋아해요. 하루키를 너무 좋아해서 그의 책 안에 나오는 여성들 캐릭터들은 작은 역할이어도 너무 매력적이어서 어떻게 이렇게 매력적으로 그 캐릭터를 글을 쓸 수 있을까? 소설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떤 시각으로 여자를 보고 있지라는 게 너무 궁금해서 그 하루키의 산문집을 막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취미들 막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 작가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생활과 취미와 뭐 이런 거에서 이 글이 나올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는데 기대하겠습니다. 네, 산문집. 감사합니다. 네. 박종성 씨하고 조영훈 씨는 어때요? 저는 성격이 좀 이러면 이래서 좋고 저래면 저래서 좋고 이런 성격이라서 10월은 시원해서 좋고 12월은 크리스마스 있어서 좋고 그냥 그런 편인데 11월은 좀 이래서 좋다고 딱히 뭐가 떠오르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추워져서 좋다. 그래서 이상하게 10월은 코트를 입을 수 있어서 좋다. 10월도 똑같이 가을이고 똑같이 시원하고 좋은데 11월은 뭔가 조금 더 가을의 깊은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맞아요. 네, 조금 더 가을한 것 같습니다. 왜 계절이 바뀔 때
계절이 탁 시작되면 되게 반가운데 계절이 끝나가고 다른 계절을 맞이할 때 이렇게 마음이 괜히 스산해지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있어요. 네, 조영훈 씨는 어떤가요? 저는 아마 그렇게 느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11월 달 유일하게 좀 공휴일이 없는 그런 게 아니에요. 중요하네요. 그래서 그렇구나. 중요합니다. 네, 지금 얘기 들으면서 잠깐 그런 생각이 났었는데요. 네. 오늘 사실 아침에 이렇게 집을 딱 나서는데 물론 저희가 요즘엔 이제 마스크를 끼고 다니지만 정말 오랜만에 그 겨울의 냄새가 오늘 났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11월이 딱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바로 아침이 이제 두꺼운 옷을 입어야 되게 추워지고 하니까 이게 계절이 변하는 게 확 느껴지네요. 저기 설악산이었나요? 눈도 왔대요. 벌써요? 네, 내일 추워진다고 서울은 영하로 내려간다고. 다들 옷 따뜻하게 입기 바랍니다. 입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거 얘기할까? 날씨가 추워지면 좋은 장점 중에 하나씩 얘기할까요? 추워지면 좋은 거요? 두꺼운 옷을 입어야 되니까 조금 살 덜 빼도 잘 가려지는 거? 이것도 중요합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학의 퐁당이니까 뻥당. 단어 하나가 떠올라요. 추워지면은 저는 되게 따뜻하다라는 그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날씨가 추워지니까 그 따뜻함이 좀 더 소중해지는 그런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밖에서 추위에 떨다가 딱 벽난로 앞에서 이렇게 손 녹이는 그런 감사함. 네, 따뜻함에 감사함. 그렇습니다. 백수린 작가님께서는 저도 약간 비슷한 연장선상인 것 같은데요. 사람이 근처에 들러붙어 있어도 싫지 않은 거. 맞아. 여름에는 막 되게 꿉꿉하고 좀 더워 죽겠는데 가까이 있으면은 열기가 와서 저 사람은 좋은데 근처에 안 있었으면 좋겠다. 그쵸. 이런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물론 요새는 이제 거리를 둬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도 이렇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저는 그래요. 맞아요.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우리 고양이가 팔에 들어와가지고 자고 있더라고요. 너무 좋죠. 너무 좋았는데 팔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 날씨가 추워지면 그런 매력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되게 행복했는데. 우리 백수린 작가님께서는요. 2011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단편소설인 거짓말 연습이 당선되면서 등단을 하셨어요. 거짓말 연습. 우리 많이 하죠. 이게 어떤 작품인가요? 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진실만을 말하기로 약속을 한 그 어떤 커플이 있었는데 그 커플이 진실을 얘기하면서 오히려 서로 상처를 주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진정한 소통이라는 거는 진실만으로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통해서 더 소통에 이를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내용의 소설이에요. 선한 거짓말? 이러고 하얀 거짓말? 이렇게 얘기도 하죠. 네, 그런 것이기도 하고 어쨌거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나 그런 것에 대해서 약간 질문하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가끔 이렇게 보다가 그 상대방한테 칭찬을 들으면 혹은 칭찬을 하면 분위기가 되게 화기애애해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내가 느끼는 것들을 그대로 다 얘기한다고 하면 연인을 보고 있는데 너 코털 나왔어 라든가 너 피부가 왜 그 모양이야 이렇게 막 얘기를 하거나 너 뭐 이상한 걸 막 트집 잡을 수도 있잖아요. 솔직한 나의 마음을 얘기하다 보면 굳이 그렇게까지는 솔직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짓말 연습으로 단편소설 신춘문예 당선되면서 등단을 하셨는데요. 그 후로 5권의 소설집을 내셨습니다. 폴링 인 폴, 그리고 참담한 빛, 오늘 밤은 사라지지 말아요, 친애하고 친애하는, 그리고 여름의 빌라, 이렇게 5권의 소설집을 내셨는데 어때요? 이렇게 소설집 이렇게 5손가락 다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겠지만 이 중에서도 혹시 가장 애착이 가는 그런 작품 있으세요? 애착이요? 애착이 가는 거는
가장 최근에 나온 거를 애착이 간다고 말하는 어떤 게 거죠? 좋을 것 같아요. 여름의 빌라가 제일 근작이어서 아. 네, 다 애착이 가지만 그래도 제일 최근에 나온 거를 예뻐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여름의 빌라 안에는 그동안 상을 받았던 작품이 수록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상을 받은 작품이 얼마나 많으면 한 권이 나올 수 있을 정도 분량이 될까요? 그 여름의 빌라 작품집에는 총 8편의 단편 소설이 실려 있는데요. 8편이 모두 다 상을 받은 건 아니고 그 중에서 4편이 이제 상을 받았고 상을 네. 받지 않은 이제 4편 이렇게 묶여 있는 작품집이에요. 그렇군요. 요즘에 이렇게 마음이 복잡한가 머리가 복잡한가 아주 긴 소설을 잘 읽어내지 못하더라고요. 제 스스로가. 그래서 단편집을 보면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리프레시하기도 하고 그 단편집은 이렇게 금방 이렇게 읽고선 또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좋은데 여름의 빌라 여름의 빌라 뒷표지에 반가운 분의 추천사를 발견했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의 주인공이었던 박연준 시인님이요. 이런 추천사를 써주셨네요. 백수린의 문장은 우아하고 침착하다. 함축적이지만 곰곰하다. 인생의 불가사의에 대해 가장 우아하게 말하는 법. 그걸 찾는다면 이 소설을 읽어야 한다. 백수린 작가님이 스스로 말하는 내 문장의 우아함 이라면 사실 저는 제 문장이 우아한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우아하다는 수식어를 많이 사용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왜 그럴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사실 잘 모르겠지만 굳이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제가 조금 직설적으로 말하는 편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요. 소설에서도 어떤 뭐를 기쁘면 기쁘다 이렇게 쓰는지 않고 우회적인 방식으로 쓰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어떤 감정들을 우아함이라고 표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리님께서 목소리가 한예슬 같아요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샤인 머슬 햇님께서요 막내를 이뻐하는 엄마 마음 같아요라고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우아하게 사는 법 박종성 씨나 조영훈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생을 어떻게 해야지 우아하게 사는 걸까요? 어렵다. 진짜 어렵네요. 갑자기 떠올리려니까. 우아하게 커피를 싹 다리를 꽂아서 싹 마신다고 우아한 건 아니잖아요. 내 인생이. 그 우아함이라는 게 다른 사람이 볼 때 우아함하고 내가 혼자서 우아하다고 느끼는 거하고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뭔가 다른 사람이 있을 때 우아한 척하는 거는 정말 겉모습의 우아함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고 내가 어떻게 내 할 일들을 정리하고 내 혼자 스스로를 좀 다져가고 그런 모습에서 우아함을 스스로 각자에 맞는 우아함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고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내 인생에 집중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남들이 볼 때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우아하다 더 멋있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백수린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 엄마 이야기라든지 할머니 이야기라든지 딸 이야기라든지 여성들의 이야기가 좀 많아요. 특별히 여성들의 어떤 이야기, 어떤 서사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여러 다른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써왔는데 최근에 묶은 작품집이나 아니면 친애하고 친애하는이라고 그 전에 냈던 그 중편 소설이 아무래도 엄마라든지 할머니 이야기가 많이 집중이 되어 있어서 그런 여성 이야기들을 많이 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꼭 여성이어서 뭐 쓰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때그때 제가 관심 있는 주제들을 써오고 있습니다. 친애하고 친애하는 어디 작품 제목 같아서 친애하고 친애하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께 낭독을 해드릴 건데요. 앞서 언급했던 소설집 여름의 빌라 중에서 흑설탕 캔디라는 작품을 골라봤어요. 할머니 얘긴데요. 난실 할머니. 좀 어떤 이야기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근데 이제 흑설탕 캔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인공이 어렸을 때 엄마를 잃어가지고 엄마 대신에 친할머니한테 큰 경우예요. 그런데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가지고 장례도 치르고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몇 년이 흐르고 나가지고 동생이랑 이제 성묘를 갔는데 그 성묘를 갔을 때 동생이 누나 막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 아빠 따라서 주재원으로 프랑스에 갔었을 때 할머니가 이웃집 아저씨랑 연애했던 거 맞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나는 그런 이야기를 전혀 몰랐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서 할머니의 일기장들을 이제 훔쳐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연애를 했을 것 같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그것들을 상상하는 내용의 소설입니다. 네. 저희가 낭독해드릴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네, 그 부분은 이제 그 할머니가 프랑스 남자인 브루니에라는 할아버지랑 어떻게 보면 연애의 절정에 이르러서 행복함을 느끼는 장면이에요. 우리도 여러분도 저희 퐁당 가족들도 이 부분 저희가 낭독해드릴 때 듣고서 좀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흑설탕 캔디의 일부분 낭독에 이어서 박종성 씨와 조영훈 씨의 멋진 연주도 이어질 텐데요. 들으시는 동안 감상평과 질문 짤막하게 보내주세요. 저희 서울국제작가축제 굿즈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샵 0951로 보내주세요. TBS 앱은 무료고요. 샵 0951로 보내주시면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사진도 100원입니다. 자, 그럼 백수린 작가님과 제가 함께 낭독해드릴게요. 난실. 음악 재생이 끝난 줄도 모른 채 그런 상념에 빠져 있다가 깜빡 졸고 있는데 갑자기 브루니에 씨가 할머니를 불렀다. 할머니가 눈을 떴을 때 발견한 것은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엄청난 높이의 각설탕 탑이었다. 켜켜이 쌓인 높다란 각설탕 탑. 와, 할머니가 탄성을 질렀다. 마치 경이로운 일을 난생 처음 목격한 사람처럼. 할머니의 반응에 신이 난 브루니에 씨가 부엌에서 언제 가져왔는지 모를 설탕 상자 안에 남은 각설탕들을 테이블 위에 아주 조심스럽게 마저 부었다. 테이블 위로 쏟아지는 정육면체의 갈색 설탕들. 할머니는 각설탕들을 바라보다가 가까운 쪽에 놓인 하나를 집어 입안에 넣었다. 아이 달아. 이런 천진한 달콤함이라니. 각설탕을 입안에서 굴리자 단맛이 서서히 퍼지고 할머니의 머릿속에는 아주 어릴 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무슨 일인가로 혼난 후 양잠점 입구 앞 흙길에 앉아 울고 있던 어느 초봄, 할머니가 보았던 여자 손님의 우아했던 보라색 클로시 모자, 인력거에서 내린 그녀가 할머니 손에 쥐어줬던 흑설탕 캔디, 난생 처음 맛보았던 그 황홀하도록 달콤한 맛, 그 기억에 대해서도 브루니에 씨에게는 영원히 말할 수 없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낯선 섬에 홀로 표착한 것 같았던 할머니의 일생이나 하루가 너무 길 때마다 차라리 빨리 죽여달라고 신에게 간구하지만 막상 죽음 이후를 상상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극심한 공포에 대해서 결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우습게도 느닷없이 아무래도 좋다는 마음이 들었다. 예상치 못했던 일이 주는 즐거움, 계획이 어그러지는 순간에만 찾아오는 한낮에 유성처럼 떨어져 내리던 행복의 찰나들. 그리고 할머니는 일어나서 브루니에 씨와 함께 탑 위에 각설탕 하나를 더
더 쌓았다. 하나를 더, 또 하나를 더. 그러다 탑이 무너져 내릴 때까지 각설탕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할머니와 브륜니에 씨가 손뼉을 치며 웃음을 터뜨릴 때까지. 아, 너무 좋다. 백수린 소설집 여름의 빌라 중에서 흑설탕 캔디의 일부분을 백수린 작가님과 제가 읽어드렸고요. 박종성 씨와 조영은 씨의 연주로 인생의 회전목마 들으셨습니다. 하울의 움직이는 성 네, OST죠. 맞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를 행복해 하게 만들어주는 그 영화들 중에 리스트에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그래서 이 노래 쿵짝짝 쿵짝짝 이 노래가 나오면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특별히 이 노래를 선곡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글을 읽다가 그 할머니가 참 순수한 마음, 아직 그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 이 애니메이션의 주인공 소피가 원래는 소녀였었어요. 되게 내성적이고 자신이 예쁜 줄도 모르고, 그런데 이제 저주에 걸려서, 마법에 걸려서 할머니가 90세 할머니가 되는데, 그 할머니의 모습을 하고 나서 오히려 자신의 자아를 찾아가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도 있는 용기도 생기고, 그래서 몸은 더 할머니가 되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그 소녀 때의 순수함을 잃지 않는 그런 것들이 좀 연상이 되어서 잘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에 고르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이 분위기에 작품에 되게 잘 어울리는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원희투님께서 우와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소설이에요라고 해주셨고요. 4538님께서 요양원에 계시는 할머니가 보고 싶은 날이네요. 그리고 할머니의 작은 얘기들이 생각나고요라고 해주셨고 4426님께서는요. 난실 할머니와 부르니 할아버지의 천진난만한 소꿉장난 같은 사랑 이야기지만 지금처럼 상대의 재력이나 능력을 바라보고 사랑이라는 허울을 씌우는 자기적인 사랑보다는 훨씬 깊고 넓은 순수를 돌아보게 합니다라고 해주셨고 행복한 TBS님께서는요. 각설탕을 생각해보면 어릴 적 부엌에서 보았던 각설탕 생각이 납니다. 하나하나 몰래 꺼내서 먹고 행복해했던 그 시절 달콤함이 그립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각설탕에 다들 추억이 하나씩 있지 않을까요? 그 달콤함에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입안에 딱 넣었을 때 스르륵 사라지는데 그 달콤함이 스르륵 사라질 때의 그 아찔함이 있거든요. 맞아요. 어떤 추억들이 혹시 있는지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저희 어머니께서 설탕 같은 거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모든 어머니께서 설탕 먹는 거 안 좋아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먹으면 안 되는 것 약간 맞아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네. 각설탕은 이렇게 집기도 되게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각설탕을 처음 봤을 때 이렇게 집어가지고 혀 밑에 이렇게 넣으니까 너무 진짜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탕보다도 더 다른 느낌? 그런 걸로 저한테 약간 각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소설에도 쓴 것 같아요. 어떻게 두 분은 박종성 씨랑 조용훈 씨는 저는 커피를 잘 못 마셨었거든요. 특히 에스프레소는 네. 누가 이런 걸 먹어라는 정도의 네. 네, 그런데 에스프레소를 먹는 거를 제 친동생한테 배웠는데 에스프레소에 각설탕 하나를 넣어서 그게 흔들지 말고 어느 정도 밑에 그냥 가라앉게 냅뒀다가 그걸 마시지 말고 입술에 적시기만 해서 그 향만 맡아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되게 감각적이네요. 네 그렇게 해봐야겠다. 해서 각설탕 하나를 넣고 에스프레소를 이렇게 꿀떡 마시는 게 아니라 정말 입술에 닿게만 했다가 그 향만 이렇게 쓱 음미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러면서 커피의 맛을 제가 조금씩 알아가게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조용훈 씨는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저도 아까 그 사연 보내주신 분 중에 이렇게 몰래 하나씩 꺼내 먹었다는 분이 맞아요. 있었잖아요. 네네. 그게 참 먹으면 너무 달아서 사실 어렸을 때는 되게 죄짓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막 단 거 먹으면 이 썩는다 그래가지고 못 먹게 하시고 그랬었는데 이게 각설탕 그 네. 껍질을 딱 까면 두 네, 개가 맞아요. 들어가 있잖아요. 맞아요. 이거 두 개를 다 먹어? 그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저는 항상 고민을 이거를 하나를 먹고 하나를 주머니에다 넣고 있을까 하다가 어느 날은 이렇게 오래된 외투를 꺼냈는데 거기에 각설탕이 부스러기가 돼서 막 아이고야. 네, 난무하던 생각이 갑자기 납니다. 아쉽지만 두 번째 낭독을 위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낭독 작품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두 번째 작품은 아까 말씀드린 친애하고 친애한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소설도 어떻게 보면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이제 근데 이 소설에서는 그 흑설탕 캔디와는 달리 이제 할머니, 엄마 그리고 딸까지 이렇게 모녀 3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요. 그 주인공이 22살 때 할머니가 이제 암이 걸리셔가지고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게 돼서 이제 엄마는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어서 이제 딸한테 가서 할머니를 돌봐드려라. 할머니가 혼자 사시니까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주인공은 할머니가 암이 걸린 줄도 모르는 상태로 할머니 댁에 가가지고 같이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까지 몇 개월의 시간을 보내면서 엄마에 대해서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할머니에 대해서 몰랐던 것도 알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낭독에 친애하고 친애하는 이 낭독에 이어지는 곡은 어떤 곡이죠? 네, 오늘 두 번째로 준비한 곡은 프랭크 시나트라의 My Way라는 My 곡인데요. 이 곡은 눈을 감기 전에 마지막 삶을 정리할 때 내 삶을 돌아보면서 뭐 대단한 삶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꽤 멋있었어. 뭐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참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난 의미 있게 살았어. 이렇게 좀 토닥여줄 수 있는 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삶이든 좀 존중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고 박수받을 수 있는 그 모든 사람에게 의미 있는 어떤 삶의 형태라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곡이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마이웨이. 자, 백수린 작가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박종성 씨와 조용은 씨의 마이웨이 뒤에 이어질 거고요. 저희 낭독 마지막으로 들려드릴게요.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웬만한 음식들을 다 맛있게 만들 줄 알았지만 무엇보다도 빈대떡에 대해서만큼은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할머니의 빈대떡은 할머니가 아직 이북에 있었고 할머니의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실 때 할머니에게 만들어 주었던 방식의 빈대떡이다. 빈대떡을 만들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하루 전날 불려놓은 녹두를 곱게 가는 것이다. 녹두를 갈고 나면 다진 양파, 마늘, 생강, 참기름, 후추, 소금 등으로 밑간을 해 돼지고기를 재워두고 채소를 손질한다. 찬물에 담가두었던 도라지는 소금으로 문지르고 속을 턴 후 흐르는 물에 가볍게 헹구어낸 김치는 잘게 다진다. 숙주의 경우 할머니는 한 번 데친 뒤 반드시 찬물에 담가 두었다가 썰었는데 그렇게 하면 숙주 특유의 냄새가 없어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할머니가 빈대떡을 만들 때 가장 주의를 기울이는 부분은 모든 재료를 섞은 이후 반죽을 예쁘게 붙이는 일이었다. 아마도 5살이거나 6살 때쯤인 것 같다. 할아버지는 볕이 들어오는 마루에 앉아서 바둑에 술을 연구하고 있었고 집안은 고소한 기름 냄새로 가득했다. 예전에 돼지비계로 부쳤는데 세상 편해진 거 봐라. 할머니는 식용유를 팬에 한 번 더 두르며 말했다. 그리고 이렇게도. 봐라 이나야. 세상엔 다른 것보다 더 쉽게 부서지는 것도 있어. 하지만 그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그저 녹두처럼 끈기가 없어서 잘 부서지는 걸 다룰 땐 이렇게 귀중한 것을 만지듯이 다독거리며 붙여주기만 하면 돼. 밖에선 비가 왔고 신문지를 펼쳐놓고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많은 빈대떡을 붙이는 할머니는 할머니 옆에 강아지처럼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는 나에게 세상 중요한 비밀을 알려주는 사람처럼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던 나는 할머니가 나를 보고 말하는 게 그저 좋아서 이렇게? 하면서 할머니를 흉내내어 손끝으로 할머니의 허벅지를 꾹꾹 눌렀다.